안녕하십니까?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과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모든 과학이 진화론의 하에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김은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창조과학회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수영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에서 과학교육 그리고 생물교육, 생물학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자, 과학은 우리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과학을 생각할 때 자연의 대상 이렇게 좀 유치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우주의 해달 별부터 땅에 있는 풀 또 이런 생명 동물까지 모든 그런 그 삼라만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인데요. 이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학문이라고 대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학이라고 할 때 흔히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골치 아픈 수식으로 가득 찬 이런 세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이제 과학자들은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과학은 굉장히 우리하고 친밀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인 로봇 과학자죠. 토니 스타크 같은 이런 사람도 과학자고 아이언맨을 만든 지금에 있어서 현대사회에서 과학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과학은 자연 현상을 탐구해서 그것으로부터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과학의 탐구 과정과 그것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과학 지식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과학이라고 할 때는 과학 지식만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과학의 본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과학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은 잠정적이에요. 잠정성이 빨간색 해놨죠. 잠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방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과학은 어떤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을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이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허용성, 이런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과학의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면 마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은 뭐 이런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라고 말하면 그래? 그럼 그냥 끝났네? 뭐 그냥 믿어도 될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건데 과학은 잠정적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 전에 과학은 그 과정과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의 복합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학의 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학의 탐구 과정은 흔히 가장 커다란 과정으로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귀납적인 탐구 과정, 하나는 연역적인 탐구 과정. 자, 귀납적 탐구 과정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일단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 관찰로부터 공통점을 찾아서 거기에서 가설을 만들어요. 가설. 이렇게 만들어진 가설을 귀납적 가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납적 가설.
그리고 이 가설로부터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계속 모아서 이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것이 이론으로 확증이 되죠. 지금 이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설이 먼저 생긴다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귀납적 가설은 많은 사례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그것으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로부터 이론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귀납적인 과학 탐구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연역적인 탐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관찰하기 전에 이 관찰하는 사람, 흔히 이제 과학자죠. 관찰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많은 지식과 경험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어떤 관찰을 했는데 그 관찰 결과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왜 저렇지? 왜 저런 결과가 나왔지? 왜 저 현상은 도대체 뭐지? 라는 의문점이 생겨나죠. 이렇게 해서 아마도 저런 현상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났을 것이야 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이렇게 세운 가설을 연역적 가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연역적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세팅하고 그 실험을 실제로 수행해보고 그 실험한 결과가 가설과 맞아 떨어질 때 우선은 이론으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했던 실험을 또다시 여러 번 반복을 해서도 여전히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탄탄해지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납적인 탐구를 하던 연역적 탐구를 하던 모든 과학적 이론은 가설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과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과학의 탐구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말했던 귀납적 탐구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무리 많은 관찰을 하더라도 모든 사례를 관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파란 사과를 먹어봤더니 쉬었어요. 또 파란 사과를 먹어봤는데 여전히 쉬었어요. 파란 사과를 많이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계속 파란 사과가 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파란 사과는 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자기만의 이론으로 확증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옳을까요? 그것이? 옳을까요? 안 되죠. 왜냐? 그 사람이 먹어본 사과는 그 사람의 경험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은 모든 파란 사과를 다 먹어볼 수 없죠. 이때 모든이라는 것은 현재의 사과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있을 모든 파란 사과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귀납적 탐구에 의해서는 모든 사례를 다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귀납적 탐구에 의한 이론은 확증될 수 없다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관찰은 이론에 의존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찰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방금 파란 사과 얘기를 했으니까 그 파란 사과가 신 것과 단 것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이런 사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파란 사과한테 단 사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런 사과인데 이 사람은 파란 사과는 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파란 사과를 먹으면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먹었을 때 이 사과는 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과도 이 사람은 시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찰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분명히 그림은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젊은 여성의 이 측면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백설공주에게 사과를 건넸던 그 마귀 알몸 있잖아요. 그 모습처럼도 보이거든요. 코가 이렇게 크고, 그렇죠? 모자를 이렇게 후드를 둘러쓴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거든요. 분명히 하나의 사진인데 이렇게 이 관찰을 통해서는 100% 객관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귀납적 탐구를 통해서는 우리가 일단 모든 사례를 관찰할 수 없다. 또 모든 관찰은 이론에 의존한다라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귀납적 탐구를 해서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중3 때 매우 괴롭혔던 멘델이라는 유전학자예요. 멘델. 이 사람은 자그마치 28,000그루의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루당 뭐 수백 개의 완두콩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수의 그 사례를
가졌겠어요? 귀납적 연구는 사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1865년에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유전의 법칙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부모에게서 볼 수 없는 형질은 자손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연도를 잘 기억해 주세요. 1865년도에 이 사람이 이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1864년에 사망을 했고 실제로 유전의 법칙이 인정이 된 것은 유전자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다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1900년도 이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1865년이라는 연도를 잠깐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탐구 과정으로 연역적 탐구 과정이 있었죠. 연역적 탐구 과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 탐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관찰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 왜 그렇지? 라고 하면서 가설을 세우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또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관찰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 같은 그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가설을 세우는 그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실험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틀을 가지고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해지는 실험의 결과가 본인의 그런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실험 결과를 해석하게 되는 이런 오류도 범할 수가 있어요. 자, 좀 뭐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이런 연역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실험이 아니라 연구를 수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다윈이 있어요. 찰스 다윈은 1833년에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비글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에 타서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굉장히 특이한 동식물을 관찰했는데 이 사람은 유럽 사람이었는데 갈라파고스 군도는 남미 알죠? 예, 그 북미 아니고 남미 쪽에 있는 에콰도르 앞바다에 있는 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동식물하고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동식물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런 동식물과 너무 다른 종류의 그런 동식물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동물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 식물은 도대체 왜 이럴까?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던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가설을 세운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연역적 탐구를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가설을 세운 다음에 실험을 해야 하거든요. 실험. 근데 이런 생물 연구에서는 실험을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다윈은 그 세운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머릿속으로 가설을 세우고 아마 이래서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바로 1859년에 발간한 종의 기원입니다. 종의 기원. 이 종의 기원 안에 그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창조론을 흔들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진화론의 시발점이 바로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나와요. 이때 종은 땡땡땡 울리는 이 벨 종이 아니고 생물에서의 종 스페시스라고 하는 그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종류, 가장 기초적인 종류가 되는 그런 종이에요. 그리고 이때 연도를 한번 보세요. 1859년이죠. 1859년. 아까 멘델은 1864년이었죠. 예. 멘델이 그 유전의 법칙을 내놓고 그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는 유전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보다 훨씬 전에 종의 기원이 나왔어요. 자, 이걸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까지는 이런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지금 찰스 다윈과 멘델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 봐서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의 시발점이 되었고 종이교훈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연역적 탐구 방법을 썼고 그리고 멘델은 귀납적 탐구 방법을 썼다고 해서 귀납적 탐구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고 그리고 연역 탐구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탐구 방법 안에는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방법일 뿐이에요. 그냥 방법일 뿐이고 다만 두 사람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용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예로서 이런 두 사람의 예를 든 겁니다. 자, 탐구 방법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탐구 방법 두 가지가 있었고요. 자, 이제 이런 탐구 방법을 사용했을 때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과학적 지식은 우리는 그냥 과학 지식, 그럼 그냥 지식이지 뭐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과학 지식은 어떤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 기초적인 과학 지식들의 관계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 과학적 사실. 이 과학적 사실은 관찰이나 측정 결과 같은 어떤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학 사실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과학적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 과학적 개념으로부터 원리가 만들어지고 이 원리를 일반화시켜서 수식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과학적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사실부터 과학적 법칙까지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물론 관찰이 이론 의존적이기 때문에 100%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관찰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개념이 만들어지고 원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부터 법칙까지는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법칙이라서 변화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학적 사실부터 과학적 원리, 과학 법칙까지는 과학의 잠정성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과학적 잠정성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과학적 이론이에요. 아까 모든 과학 이론은 가설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과학 이론은 뭐냐면 앞에 법칙 이하의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체계예요. 설명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과학적 사실을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냈을 때 도대체 왜 저런 현상이 보일까? 왜 저런 법칙이 일어났을까? 저런 법칙이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과학적 가설이고 과학적 이론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네. 그럼 이런 걸 바로 원리라고 해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 중력, 만유인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이런 거는 과학적 개념이고. 이런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 또 모든 물건을 떨어뜨리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이런 거는 원리예요. 과학적 원리. 이런 과학적 원리들을 수식화시킨 것, 일반화시킨 것, 이런 것을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는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뭐 가속도도 들어가고 무슨 뭐 중력의 그 상수도 들어가고 해서 수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생겨났냐 이거죠. 왜? 이 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론이에요. 이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이론은 바로 잠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과학적 이론은 방금 말한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 이론은 현재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잠정적인 참이라는 거죠. 현재에 받아들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이 이론을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정적인 참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이 이론을 조금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은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지배하고 있는 이론. 그래서 이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는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 패러다임은 마치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색안경 같아요. 검정색 안경을 끼고 보면 다 검게 보이죠. 붉은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붉게 보이고. 이런 것처럼 이 패러다임은 색안경 같아서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 사실, 과학 원리,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아주 쉬운 예로 과거에 천동설이라고 있었어요. 천동설. 이거는 하늘이 도는 거예요. 하늘이 도는. 그런데 천동설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그 당시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라고 이해를 했죠. 그때 과학적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였어요. 모든 천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였어요. 그렇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과학적 사실, 과학적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사실이나 법칙은 변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드러난 게 뭐냐면 지동설이 나타났거든요. 지동설. 지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돈다는 거죠. 지구가.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요. 이때는 지구가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죠. 그런데 과학적 사실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돈다라고 해도 여전히 해는 동에서 서로, 지구가 돈다라고 해도 여전히 해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과학 이론은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고 그 법칙 이하의 것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자, 진화론과 창조론도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생명 현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생명과 유전 현상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데 이것을 진화론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 창조론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진화 우주학자 중에서 칼 세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이저 1호라는 그 위성을 띄우면서 지구의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그 지구가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이거든요. 이 사진은 명왕성, 그 태양계 궤도의 바깥쪽을 벗어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에서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밖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굉장히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뭐 굉장히 좋은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안에는 창조주라든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사진을 보고 창조론을 가지고 계신 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이 행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행성, 먼지같이 보이는 이 행성 안에 더 작은 60억 인구 안에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은 변하지 않아요. 사진 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진을 보고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진화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창조적으로 해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화론자들이 정말로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 하지만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생명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딱 하셨더니 땅은 나무가 생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냥 물속에서 생물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고 창세기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간단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평생을 바쳐가며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입니다. 자, 창조론에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겨났다라고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더 훌륭한 과학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생명이 생겨났다. 생명의 기원을 우연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어떤 과학자는 평생을 바칩니다. 평생.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결론을 못 찾고 있어요. 자, 생명의 시작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했던 실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연 발생설이 있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거죠.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진화론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아주 옛날 최초의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오래됐지만 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교과서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빼고 싶지만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배웠을 거예요. 중3 때 아마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파스테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백조목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 부정됐어요. 파스테르가 저렇게 그 목이 길다란 그런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그 고기 국물 같은 유기물이 들어있는 이런 그 액체를 넣고서 그거를 아주 뜨거운 불로 이렇게 유리를 팍 휘었어요. 이건 가능해요. 여러분 나중에 과학을 하고 싶은 그 여러분들 과학을 꿈꾸고 있는 과학도들 여러분 대학 가면 이런 실험 합니다. 이거를 유리 공작이라고 하는데 가장 첫 시간에 하는 화학 실험이거든요. 이거를 뜨거운 그 가스불에 유리를 이렇게 달군 다음에 확 당기면 유리가 쭉 늘어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휘어서 백조목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휘어진 그 부분을 이렇게 안에서 불을 계속 끓이니까 수증기가 나오면서 S자로 꼬인 그 부분이 이제 수증기가 냉각되면서 물이 이제 가둬진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안쪽에서는 이제 증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은 멸분 상태가 된 거예요. 멸분 상태로 계속 됐더니 썩지가 않았어요. 그 말은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 미생물이 안 생겼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똑 잘라버렸거든요. 마지막 그림처럼 잘랐더니 금방 미생물이 생겼어요. 이 말은 외부로부터 뭔가가 들어가야만 미생물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자연적으로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라고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오파린의 가설이라는 건데 이것도 그 소련의 과학자였는데 그 당시 진화론을 이 사람 너무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명히 생명의 기원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의 그 가설 중에는 원시 대기가 뭐냐면 그 최초의 지구의 대기, 공기죠, 공기. 그 안에 있던 무기물들이 정말 우연히 유기물이 되고 우연히 만들어진 유기물이 고분자 화합물, 고분자 화합물은 뭐 아미노산,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근데 가설을 세웠으면 증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증명하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밀러라는 사람, 밀러와 유레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유명한 밀러의 실험이에요. 이것도 너무 오래된 실험인데 제가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여전히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와요.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중3 때. 이 사람이 밀러라는 사람이고 사진이 옆에 있는 것이 밀러 실험을 단순화시킨 그런 그림인데 원시대기에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물질들을 몇 개 집어넣었어요. 물론 그 물질들은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런 무기물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뜨겁게 끓이면서 급속하게 냉각을 시켰더니 그 안에서 아미노산이 몇 개 만들어지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그 아미노산은 두 종류예요.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단백질의 벽돌에 해당해요. 집이 단백질이라면 벽돌집이 단백질이라면 그 벽돌에 해당하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죠. 그런데 자연 상태의 아미노산은 두 종류가 있어요. L형과 D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생물체는 그 중에서 L형 아미노산만 사용을 해요. D형이 들어가면 생명체가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L형과 D형이 50%씩 1대1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아미노산도 L형과 D형이 1대1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떻게 L형만 뽑아가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냐 이거죠. 이 부분은 설명을 못해요. 게다가 이 사람이 만든 이 실험 장치 자체가 대단히 실험실에서 만든 거예요. 실험실에서 대단히 그 구조적으로, 지적으로 구조화시킨 이런 실험 세팅된 실험이에요.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원시 대기 속에서 이런 자연 세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원시대기를 대단히 인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원시대기에는 이 사람이 세팅한 것 같은 이런 냉각장치가 있었겠습니까? 뜨거우면 다 뜨겁고 차가우면 다 차갑지. 그죠?
뭐 이런 거. 또 그 산소를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산소를 넣으면은 아미노산이 금방 파괴돼 버려요. 이걸 알고 있어서 이러면 안 넣은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 원시 대기 속에는 분명히 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뺐다고 그걸 넣었다가는 안 만들어질 걸 아니까. 굉장히 인위적으로 세팅한 장치인 거죠. 그리고 방금 말한 것 같이 D형 아미노산이 50%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빼내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만 가지고 생물체를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1994년에 국제생화학술대회에서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이 실험을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 그리고 방금 나 얘기했던 그 유레이라는 사람이 밀러와 유레일의 실험이었죠. 유레이라는 사람이 밀러의 지도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사실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진화가 너무나 진화로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너무 복잡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놔버리면 지금 현재 과학은 길을 잃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복잡성은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이크로스피어라는 것이 이제 또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든 실험이에요.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든 거를 가정을 했어요. 원시 대기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때에 만들어진 그 원시 대기에서 어떤 유기물들이 만들어지면서 걸쭉한 이것을 원시 수프라는 말을 붙였어요. 숲 알죠? 국 같은 걸쭉한 숲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질 거다. 막 갑자기 뭐 냉각도 됐다. 뭐 이러면서 유기물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나름대로 가정을 하고 이 가설을 가지고 실험실 안에서 정교하게 세팅을 해서 이런 그 원형의 이런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이런 생명체는 아니고 이런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생명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좀 전에 그 밀러 실험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너무 심하게 인위적인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가정했던 것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실험 장치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고 이런 점에서 생명의 기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것이 요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것이 있는 것도 있고 저 출판사에 따라서 있는 출판사도 있고 없는 출판사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당시에는 이걸 배웠어요. 이것이 생명의 기원이라고 배웠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대학에 갔을 때 이걸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코아세르베이트 만들기 전 실험을 한대요.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실험서를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게. 와 너무나 기대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게 지금 수십 년 전 실험 보고서인데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스캔 떠가지고 여기 올린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선생님 글씨예요. 여기 보면 이거는 정말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우리 라면 국물 같다고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물에 동그란 그 기름방울이 떠 있어요. 기름방울. 이게 뭐야? 거기다가 빨간색 그 염색약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신라면 국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마 실험 보고서 신라면이라고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기름방울이 물에 떠 있는 것 같다. 그냥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고찰의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단순한 것으로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이건 너무 비약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창조가 처음에 되었을 것 같다. 왜냐면 이걸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진화가 됐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 말 조심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발언은. 제가 지금 고백할 것이 있는데 저는 진화론자였어요. 왜냐하면 과학자였거든요. 지금 과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자는 진화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진화론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과학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놓는 순간 과학의 패러다임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굉장히 용감한 분들이에요.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론, 그 하에서, 그 창조론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과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패러다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과학자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과학자였고 진화론자였어요. 저 보고서를 쓸 당시에도 당연히 진화론자였어요. 그리고 과학 대학을 다닐 때도 진화론을 믿고 있었고, 그런데 진화론자였는데도 못 믿겠는 거예요. 저 실험을 하고 나서, 코아세르베이트 실험을 하고 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명체가 되는 거지? 막 화가 났다. 그래서 간신히 내린 그 타협안이 저거였어요. 분명히 시작은 누군가가 해줬어야 돼. 창조주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서 진화가 됐을 것이야. 라고 쓴 것이 바로 저 보고서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저건 하나의 타협안이에요. 저것을 뭐라고 말하냐? 유신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유신진화론. 신이 있어요. 그리고 진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손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진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현재 주류 과학자의 과학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저 당시에 저랬어요. 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저를 보여주면서 저건 잘못된 거예요. 저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코아세르베이트도 잘못됐습니다. 별짓을 다 해봤지만 생명의 그 기원을 찾아내지 못하자 현대로 올수록 현대의 과학자들이 또다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외계 생명체 유입설이에요. 외계 생명체 유입설. 이 사진은 왓슨과 클릭이라고, 제임스 와트슨과 프란시스 클릭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DNA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DNA는 1970년대 후반에 발견되고 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는 그 사진이 DNA 모형이에요. 저 모형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단한 그 생물학자죠. 이런데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 중에서 프란시스 클릭이라는 사람이 DNA 발견 이후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도대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그리고 생명 그 자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시 수프, 아까 말했죠.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기원의 시작이 원시 숲이래요. 숲 같은 데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 크릭이 뭐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시 숲 안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고민을 해봐도 그 안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외계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외계로부터. 그래서 외계 생명체 유입설이라는 것을 20세기에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 세기에 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외계로부터 생명체 유입을 나는 주장한다 라고 말하면서 참 이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는 정말 너무 힘들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주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주제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도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바치는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의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여서 저 고생을 하는 거죠. 평생을 저렇게 사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진화론자들이 그 생명의 기원에 관한 가사들, 저는 대표적인 것만 쓴 거고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결론을 이렇게 놨어요.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결론은 저거예요. 결국에 생명의 자연 발생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말씀으로 그대로 되었다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너무나 간단한 것을 그것을 믿지 않아서 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평생을 바치는 과학자가 너무나 많습니다.